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모형은 핵시어 올린 모형입니다. 우리 무역에서 국제무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두 개 국가들이 무역을 행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두 국가들이 각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각 국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무역 패턴, 어떤 식으로 무역할 것인지, 그리고 무역이 일어났을 때의 변화, 상품 가격의 변화라든지 생산 요소들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형들은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를 공부했고요.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리카디안 모델이 있었죠. 리카르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라고 하는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 핵시어 올린 모형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 아니면은 핵시어 올린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핵시어 올린 모형은 핵시어라는 경제학자, 올린이라는 경제학자 두 명이서 만들어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제 무역 모형 중에 이제 첫 번째 모형으로 리카르도 모형을 봤는데, 리카르도 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교 우위죠. 그럼 여기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제 무역이라는 거, 국제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각 모형들은 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에서 국제 무역이 왜 일어나죠? 네, 비교 우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절대 우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통해 가지고 왜 무역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아담 스미스의 무역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리카르도 모형이 있었죠. 리카르도 모형이 비교 우위론이죠. 요거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 스미스 절대 우위, 요거를 통한 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절대 우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생산 기술이 두 국가가 다른 거죠. 어떤 나라가 어떤 한 상품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 상태에 있는 경우에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였고, 그걸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영국에서는 양모를 주로 생산하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주로 생산을 하니까 와인 생산량은 절대 영국이 따라갈 수 없고, 그 프랑스가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절대 우위에 있는 상태고, 영국의 경우엔 양모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에 있는 품목들을 서로 생산해서 무역을 함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왜 무역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생산 기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왜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게 됐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차이, 이쪽으로 흘러가면서의 차이는 그러면 생산 기술이 한 나라가 월등히 높아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든지 간에 한 나라의 절대 우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있다고 했을 때 무역할 이유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론이 나온 겁니다. 생산기술 차이가 존재하죠. 생산기술 차이가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 상품 가격, 시장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상대 가격이죠. 시장의 상대 가격, 절대적인 가격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 그럼 두 재화가 있다면 PC, 우리 했던 게 이거면 되죠. PC랑 PF. 요거 비율. 요 비율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무역을 할 이유가 있다. 이 상대 가격의 차이가 오는 이유가 뭐다?
네,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한 국가가 직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기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 기회 비용의 차이, 비율의 차이, 기회 비용 비율의 차이로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교 우위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 우위, 리카르도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짝 떠나가지고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경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뭐다? 생산 기술의 차이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도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 간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술 차이가 국가별로 다 따져봤을 때 한 국가의 기술이 월등하게 높은 경우에 그러면은 절대적인 우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하느냐 를 물어봤을 때 리카르도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용이라면 그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이 이제 핵시어 올린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본으로 설명할 거, 기초를 설명해야 될 내용이 핵시어 올린 모델이에요. 핵시어와 올린이라는 두 경작자 때문에 왔다. 핵시어 올린 계속 얘기하기 힘들면 HO 모델이라고 합니다. HO 모델로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HO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럼 HO 모델의 차이점은 요 두 가지,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에 있는 무역 이론과의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죠. 국제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왜 발생하고 그것이 발생해서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무역 이론이라고 했죠. 그 큰 줄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시어 올린 모델의 앞에 있던 내용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생산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습니다. 핵시어 올린 모델의 차이점, 첫 번째는 생산 기술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큰 차이가 되네요. 요거 차이 때문에 이제까지 무역이 발생한다고 봤는데 핵시어 올린 모형에서는 요거 앞에 거 그 내용도 다 설명이 충분히 생산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말이지, 현실적으로 바라봤더니 기술 수준이 상당히 비슷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역사가 흐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생산 기술이라는 게 빨리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생산 요소의 이동보다 생산 기술의 전파, 어떤 뛰어난 기술들이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된 기술들이 각 국가에서 바로바로 응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도 그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쓰고 있더라. 결국은 생산 기술의 수준이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무역이론, 절대 우위라든지 비교 우위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기술 수준이 똑같으면 무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봤을 때도 무역이라는 게 꾸준히 늘어온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 또는 생산성의 차이 이런 건 말고 또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뭐가 없냐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무역이 발생할까요? 생산 기술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생산 기술이 동일한 경우에, 생산 기술이 더 빨리 번지는 경우에 왜 무역이 발생하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생산 기술 부분은 빼놓고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역을 하려고 하느냐? 왜 물건을 바꾸려고 하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가격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PCPF로 예를 들었지만 상대적 가격 비율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라는 것이 이제 각국의 시장에서 그게 균형으로 나타날 거고, 균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 물건이 싸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 싼 물건 사가지고 오고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 들고 나가서 팔면 되겠죠. 기본적인 무역의 시발점, 출발점,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상품 가격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기인하느냐로 돌아갔을 때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게 있을 수 있었고, 그럼 생산 기술 차이도 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없냐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준 거, 생산 기술이 동일할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PCPF의 비율, 그러니까 최종 상품의 가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죠? 라고 고민을 해보면 생산 요소 부전량의 차이 때문에 얘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헥시올린 모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까지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생산 요소가 비슷한 국가, 생산 요소가 빨리빨리 전파돼가지고 모든 국가가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도 무역은 발생할 수 있다. 왜? 각국의 생산 요소의 부전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요 내용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각도,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풍부한 분석을 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가마다 생산 기술 차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의 비율에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현상 속에서도 무역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풍부하게 이론의 구성을 해준 것,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츄에이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게 각각의 모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리카르도 모형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경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리카르도 모형도 사실은 2x2x1의 경우를 생각했죠. 여기서 2x2x2라고 하는 거,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2x2x1이라고 했고, 헥시올린은 2x2x2입니다. 스페시픽 팩터 모델 SFM이라고 그래서 요거에서는 2x2x2로 또는 2x2x3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x2x2가 뭘 의미하는지. 상품 두 종류, 국가 두 종류, 생산 요소 두 종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상품은 우리 여기서 CF 했으니까 C와 F라는 두 종류의 상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홈과 foreign이 있습니다. 홈에 대해서는 그냥 그 변수들을 그냥 쓰고요. F에 대해서는 우리 스타를 이용했죠. 스타를 이용해가지고 변수를 나타냈습니다. 생산 요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함수에 나타내고 있는 KYL, 노동과 자본,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두 가지를 고려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리카르도 모형 2x2x2 할 때 우리 CF 똑같이 놓을 수 있고요. 홈, 포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죠? 하나는 우리 노동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SFM, Specific Factor 모델 우리 공부할 때 똑같이 CF 똑같은 상황으로 공부를 했고, 홈, 포린 있었고, 여기 2개거나 3개의 생산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뭐 토지 있었고요, 그죠? 예, 자본 있었고 노동 있었습니다. 요거는 C 생산하는 데 쓰이고 T 토지라는 거는 푸드 생산하는 데 쓰인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스페시픽 팩터다. 어떤 상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특별한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L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는 L의 변화 또는 경제 변화에 따라서 각 요소들 또는 요소에 대한 어떤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제 우리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 되겠고요. 그 논리에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이냐 헥시올린 모형이냐라는 거고 생산 기술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모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헥시올린 모델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경우, 예, 리카르도 모형의 경우에는 직선인 PPF, 그렇죠? PPF가 직선이었습니다. 그럼 요 내용들을 요 예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SFM, 그러니까 스페시픽 팩터 모델에서는 곡선인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했는데 리카르도 모형 리카르도 모델에서 온 직선의 PPF 요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요거를 고려해 본다는 거 어떻게 생각을 했었나요? 여기 이제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A 뭐 K C A L C 이렇게 했었죠. A K C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K를 고려 안 하고 노동만 고려를 했으니까요. 이게 없었는데 이제 추가된 거죠. 지금 우리가 헥시올린을 하면 두 가지 섹터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ALF가 있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AKF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하나의 생산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요 ALC, ALF가 상수였죠. 상수였습니다. 그쵸?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생산 요소, 단위 생산 요소 소요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ALC로 정의하고 우리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 AKC, ALC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면 뭐 ALC 스타, ALF 스타 이렇게 썼었는데 그죠? 이게 외국의 경우고 이게 자국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요게 상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선의 PPF를 가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 SFM을 구할 때 PPF가 곡선으로 변하죠. 요 모형에서는. 왜? 한계 생산이 감소하죠.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디미니싱 마지널 리턴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디미니싱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L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면 할수록 L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적인 원인 때문에 PPF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둥그런 돔 모양의 PPF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우리 이제 헥시올린 모형에서도 PPF는 곡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곡선의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하니까 일단 정해진 예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예를 통해서 뭔가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떤 경제에 뭐 홈이라고 하죠. 지금 자국의 총 K량, 총 자본량은 3,000이고요. 총 노동의 양은 2,000입니다. 그렇죠. 부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생산요소 부존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산요소 부존량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K는 3,000이고 L은 2,000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리카르도 모형처럼 고정돼 있는
네, 단위 생산 요소 소유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KC는 2, ALC는 2, 그 다음에 AKF, F는 3, ALF는 1입니다. 그럼 이게 각각을 뭘 의미하느냐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C죠. 네, 직물, 클로딩 생산하는데, 클로딩 한 단위 생산하는데 자본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느냐, 자본 2개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식품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자본은 3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왜 썼느냐, 여기 왜 이런 거를 쓰느냐, 요거를 썼던 요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우리 생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요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K가 얼마가 드는지, 거기다가 K의 양, C의 양, 직물 생산량을 곱해주고요. 거기다가 K가 식품 생산할 때 얼마나 더 드는지 소유량에다가 식품의 생산량을 곱해주면 이게 총 뭐가 되느냐, K하고 같아지거나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게 총 직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KC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물 생산에 소요한 자본량이고, 여기가 K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생산하는 데 쓰인 자본량, 요거 2개 더하니까 K하고 같아지더라. 우리 생산요소 부존량, 자본의 자본 부존량하고 같아지더라. 똑같은 논리로 ALC 곱하기 QC 더하기 ALF 곱하기 QF, 이거는 L하고 같거나 작다, 요 내용을 우리가 구성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쓰자면 제약선입니다. 무슨 제약선이냐, 노동 또는 자본의 제약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산 요소 때문에 생산 기술이 AKC, AFC, ALC, ALF, AKF네요. AKC, AKF, ALC, ALF, 요거 4개가 정해져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생산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 생산 가는 곡선 그리듯이 제약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요? QC와 QF 공간에다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직선이니까 QF는 QL의 함수인 것처럼, QC의 함수인 것처럼 그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구하는 거, 이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각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곡선은 노동의 제약선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의 곡선은 직선은 자본의 제약선이 되겠죠. 그럼 각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려보면 됩니다. KC가 AKC가 2고 여기 2 쓰면 되죠. KF가 3이고, 그쵸? 여기 K니까 정리해보면, 요거를 정리해보면 여기 K 자체가 3000이었죠. 3000 집어넣어가지고 그려보면 됩니다. 그럼 QF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QF는 3000에다가 마이너스 2QC 될 거고, 요거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00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2 QS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런 자본에 대한 제약선,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200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거 다시 요 밑에다가 다시 정리해보면 QF는 2000 마이너스 2QC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 직선이 될 거고, 요게 바로 노동제약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리카르도 모형처럼 ALC, AFC, AKC, AKF 요 각각들 요 생산 기술 또는 생산 요소 소요량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산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려보면 우리 PPF 자체를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직선의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곡선의 PPF가 핵슈얼린 모델에서 나올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보는 이유는 뭐다? 정해졌다고 보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준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닌데 어떤 수준에 있어서 ALC 값, ALF 값 등등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제약선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지금 우리 HO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HO 모델의 기본적인 PPF 모양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선의 리카르도 모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직선의 PPF가 아닌 이렇게 원점에서 오목한 이런 모양의 PPF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PPF 공간을 그려본다면 상품량, 뭐 직물량이라든지 뭐 식품의 양이라든지, 그러니까 QC와 QF의 공간을 그릴 거고 이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산 기술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생산 함수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우리가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생산 함수가 있을 겁니다. 생산 함수 각각이 있겠죠. QC는 생산 함수인데 K와 L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QF도 생산 함수인데 그쵸? K와 L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Q와 L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할 건데, 우리 부존 자원 K 고정돼 있고 K의 맥시멈 양이 고정돼 있는 거죠. 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K max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K와 L의 극대값, 우리의 부존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QC 생산하는 데 쓰거나 F 생산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L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K와 L과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우리 경제가 생산해낼 수 있느냐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지금 생산 가능 곡선 PPF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PPF가 그려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생산 가능 PPF 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생산 가능 점 중에서 어떤 점을 생산할 건가요? 어떤 점을 생산할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다. 이 많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 중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산할 거냐라는 거죠. 이 생산은 과연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많은 점 중에 어떤 점을 생산할 거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등가치선이라고 했어요. 등가치선이라고 해서 value라는 말 붙여가지고 V라고 썼고요. PC에다가 QC, 그 다음에 PF에다가 QP, QF 이렇게 곱해가지고 썼는데, 이거 좀 익숙한 모양입니다. 익숙한 모양이에요. 뭐냐? 사실은 GDP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총 가치, GDP라는 건 1년 동안 한 경제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에, 새롭게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한 거죠. 또 다 우리 지금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상품을 생산했는데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 가격, 시장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각각 곱해가지고 V라는 등가치선을 나타냈습니다. 등가치선에서 V값은 변할 수 있어요. V값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이든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가치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의 모양을 나타낼지. QC와 QF 공간에다가 그리고 싶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되냐면 QF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QF로 한번 풀어보죠. QF로 풀어보면 V에다가 PC, QC 빼준 건데 거기다가 여기 원래 PF가 곱해져 있으니까 PF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이제 요 V 값이 정해지는 어떤 값에 대한 Y 절편을 얘가 갖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 마이너스 PC, PF의 기울기인, 그죠? 여기서 변수는 요거 두 개죠. QC와 QF 공간에다 그리는데 QCU 변수에다가 요거 PC, PF가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상수라고 본다면 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요게 Y절편, 수직 절편인 직선이 되겠네요. 직선이 될 건데, 그럼 직선이 요런 직선일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PC 나누기 PF입니다. 마이너스 PF분의 PC인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될 거고, V값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V값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요 모양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V0라고 하죠. V0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V1이라는 값을 가진 놈이 있다면 기울기는 똑같고 평행한 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가질 건데, 수많은 등가치 곡선을 우리가 이 선상의 이 공간에다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PPF 곡선과 등가치선, 우리가 여기 정의된 기울기가 어떻게 정의된 등가치선이 접하는 점이, 한 점이 생기는, 딱 접하는 그런 곡선이 있을 거예요. 이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죠. PPF의 두 점에서 만납니다. 요 점. 근데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니까 평행한 요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V0 값 또는 여기 V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절편이 작아졌다 커졌다 할 텐데, 요 크기 자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모든 등가치선들을 한번 상상 속으로 그려보고, 그 중에 요 PPF와 접하는 등가치선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이 정해졌다. PC와 PF가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고 정해진다면, 시장에서 정해진다면 요 기울기가 정해질 거고, 그 정해진 기울기에 맞게 우리가 그려놓은 PPF와 접하는 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지금 이 상품 시장 상대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생산해내야 될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PPF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가진 PPF는 우리 경제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갖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갖고 생산 가능한 상품의 조합이죠. 그걸 이렇게 곡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 조합들 중에 어떤 점을 생산할 건지 어떤 한 점을 우리가 고를 건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산품 또는 상품의 가격, 즉 시장 균형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어디를 이 조합들 중에 한 점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라는 겁니다. 이 효율성 중에 생산의 효율성이 생산 가능 곡선으로 보여졌다면 L과 K를 얼마나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점들을 생산해 최대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들 중에 어떤 점을 생산해내겠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전이라는 거죠. 개별적인 국가가 어떤 점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런 점 선택하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느냐, 직물과 식품이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를 잘 보고 그 가격 비율에 맞는 한 점, 여기서 뭐 A라고 할게요. 이 A점을 결국은 요 A점을 한 점 A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각각 그린 요 직선들을 등가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가치선 어디서 왔죠? 이 value라는 요 곡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품 가격 또는 등가치선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GDP하고 똑같다. 그렇죠?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생산물 가치의 합을 우리가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거는 생산 요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죠. 생산 요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원래의 구성이나 원래 상황은 생산 함수나 기술 수준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 수준을 보고 생산 요소 시장의 가격인 W와 R, 임금, 그쵸? 임금 W, 그 다음에 뭐 자본 수익률, 요 R, 요거 두 개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에서 왔죠. W는 VMPA라고 같아지고, 그쵸? R은 VMPK입니다. V는 VMPL, VMP, Value of Marginal Product. 이거 줄여가지고 VMP로 썼고요. 그럼 요게 다시 얘기하면 뭐죠? 가격, 상품의 가격에다가 MPL을 곱해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격에다가 MPK를 곱해준 겁니다. 그럼 요 생산 요소 시장 균형 조건이죠. 요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이게 사실은 섹터마다, 그러니까 이게 C를 생산하느냐 F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겠죠. 각 섹터마다 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생산 요소 시장의 노동이나 자본은 뭐 그 헥셔올린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국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생산 요소의 이동은 국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임금이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W는 PC 곱하기 MPLC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산함수 C를 생산한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하고 가격을 곱해줬을 때 이게 W가 같아져야 되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MPLF 그쵸? 이게 식품 또는 직물 시장 그 생산 요소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드는 요 비용 두 개가 W라고 해서 동일하게 국내에서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결정이 될 거고요. R도 동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R은 K죠. K의 F고 이게 PC에다가 MP, KC로 이게 다 같아져야 된다.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 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상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두 상품 생산에 대한 생산에 대해 가지고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 그렇죠? 요소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죠? 높은 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PC 다르죠. PF랑 다릅니다. PC하고 PF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 PC, PF 마이너스 해준 요 기울기가 뭐였죠? 등가치선 기울기였죠. 같지 않다라는 말은 요거 1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이 다르겠고 이게 외국과의 상품 가격이 다르니까 근본적으로 무역이 발생을 하는 거죠. PC와 PF 다를 거고 따라서 MPLC, MPLF도 다를 거예요. 그 각각의 산업 또는 요소, 상품이 다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각각의 한계,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각각 다를 것이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요거 원래 우리 생각했던 거는 리카디안 모델에서는 요거 ALC였죠. 이게 1 나누기 ALF였습니다. 리카도 모형에서는요. 그게 주어져 있다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뭘 다시 한번 보여주느냐? 생산 요소 시장 균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ALC와 ALF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헥셔올린 모델의 기본 모형에서는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해야 될 부분은 MPLC나 MPLF가 기본적으로는 다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ALC나 ALF 같이 고정되어 있는 리카디안 모델처럼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일반적으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LC와 KC 두 상품 간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식품에 대한 요소 소유량의 비율, L과 K의 비율, 이게 크다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직물 생산이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요. 식품이 자본 집약적이다. 요 내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럼 직물 생산에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식품 생산에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요 가정이 돼 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무역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 어떤 상품이 노동집약적이고 어떤 상품이 자본집약적인지 그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면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나라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자본이 더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 두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수입을 하게 되고 그런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두 나라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요런 가정들이 있다고 치고, 요런 조건이 만족한다고 치고, 요렇다고 칠게요. 직물 생산이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라는 정의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LK 비율이고요. 이게 WR 비율입니다. 임금 임대료, 임금과 자본 수익률의 비율,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상대적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식품의 상대적 수요고요. 이게 직물의 상대적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다 말은 여기서 이제 노동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노동이 분자에 있으니까 노동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고, 따라서 상대적인 노동 수요가 C가 직물의 경우 더 높다. 노동을 더 많이 쓴다. 노동 집약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대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 그 직물 생산에 있어서는 W 임금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요 또는 변화에 따라서 임금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핵심 원리 모델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원리 모델에 대한 소개를 했고, 기본적인 모형,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핵심 원리 모델의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처럼 리카디언 모델, 그 다음에 Specific Factor 모델, 그리고 생산 함수, 그 다음에 PPF,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상품의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살펴봤기 때문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리카디안 모델은 하나의 생산 요소, 노동만을 생산했는데, 스페시픽 팩터 모델에서 우리가 도입했던 생산 함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생산 요소를 어떻게 조합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핵심 원리 모델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카디안 모델에서는 생산 기술의 차이, 그러니까 ALC, ALF 이런 것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생산 요소의 소요량의 차이가 결국은
기술의 차이를 보이고요. 그 각국 홈이나 포린, 그러니까 외국과 자국의 그 비율의 차이 때문에 어떤 상품을 특화해가지고 수출하고 수입을 함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헥시어 올린 모델에서는 생산 요소는 똑같다고 치자. 생산 요소가 아니라 생산 기술이 똑같다고 치자. 기술은 빨리빨리 전파돼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잘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적용하고 있다. 생산 기술은 똑같다. 생산 기술이 똑같을 때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헥시어 올린 모델이다. 그리고 요소 부존량 때문에 결국은 상품 시장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한 걸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함을 통해서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거기서 중요했던 건 뭐죠? 부존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거기고요. 그다음에 각 상품이 하나가 이제 한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생산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상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는 노동 집약적이고 하나는 자본 집약적일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똑같다면 똑같이 양을 쓰겠죠. 똑같은 비율로 노동과 자본을 쓸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있다라는 걸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차이 발생을 통해 가지고 부존량이 각국의 노동 자본의 부존량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더 집약적인 산업을 특화해 가지고 수출함으로써 서로 양국가 모두 자국과 외국 모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헥시어 올린 모델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모형들을 발전시켜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복습을 통해 가지고 잘 이해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결론 부분에 도달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